남북관계 역사적 고찰 및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양력을 잠깐 보시면 서울공대에서 재래공학을 전공하셨고 MIT 박사과정을 하셨고요. 94년도에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로서 17년도에 토론토대학 연구교수로 계셨고 2003년도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부총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동대학교 통일한국센터 격원교수로서 하시면서 유라시아 원 이스트서 포럼 한동해 포럼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시죠, 다? 예, 잘 보입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인사 나누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일선에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1시간을 조금은 넘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양해하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뉴딜의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 역사적 고찰 및 교류협력 방안, 뭐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 내용 중에 약간의 기독교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저는 평생을 이제 통일운동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의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우리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가. 지금 현 시대에도 진보와 보수의 아주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기독교 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비상식적인 또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 역시 기독교인이지만 참 너무 죄송하다는 이제 어떤 사죄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 근현대사에 깊이 이런 양극화 혹은 진보 보수의 분열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런 역사적 고찰을 조금 중간에 곁들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통일의 문제, 역사적 문제, 통일의 문제가 어떤 우리 근현대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의 그런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하고요. 이 분열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듭을 풀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살아온 이야기들, 뭐 연변과학에 평양과학에 대해서 제 개인이 어떻게 거기에 조인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 민족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 남북관계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가 2020년 경자년이죠.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고 올해는 이제 101주년. 그래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0년을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은 우리 후대들에게 좀 그렇게는 되지 말았으면, 그 분단을 넘어서 화해와 상생으로 좀 영광스러운 역사를 좀 남겨주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직 독립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제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통일의 문제는 아주 역사의 함수입니다. 역사의 함수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역사 해석의 방법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따라서 쭉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이제 통시적 방법이 있죠. 다이아크로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을 우리 평면적으로 우리 동시대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공시적 싱크로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통일의 문제는 우리가 깊은 원한과 이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화해가 수반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통전적인 그런 문제다. 홀리스틱한 우리가 그런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근현대사 150년을 들여다볼 때 5가지 큰 비극과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산,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 좁은 한반도에서 흩어지기 싫어하던 그 민족을 이 고난의 역사가 강제로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지난 작년 성탄절날 KBS에서 흔히 이제 걸레 목사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2부작을 방영을 한 것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유심히 굉장히 잘 봤는데요. 이 손정도 목사님, 이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정도 목사님. 이분이 그 당시 3.1운동 직전에 그 당시 제일 큰 교회였죠. 정동교회의 목사님이셨고, 이제 3.1운동을 뒤에서 다 이렇게 조직을 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유일하게 남과 북에서 함께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 문제를 이해할 때는 손정도 목사님을 꼭 알아야 돼요. 북한 사람 중에서는 손정도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손정도 목사님의 2 아들이 있는데, 그 장남인 손원일 제독,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으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고 국방부 장관 하시고 해서 당연히 이제 국민묘지 동작동에 묻혀 계시죠. 근데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이제 메디컬 닥터로 생활하시다가 그가 이제 손정도 목사님이 마지막 중국 길림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죠 하고 거의 같은 또래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북한으로 건너가서 김일성 주석과 같이 만나고 회우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북한의 애국 멸사능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픔을 하나의 그림, 사진으로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족의 하나됨, 통일을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손정도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되고 나니 정말 2 아들을 어찌할 바 모르고 하나들은 남쪽에 하나들은 북쪽에 이렇게 묻어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 얼마 이전 전에 판문점에서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판문점 회담 일어날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이 장면을 전 세계가 매스컴이 보도를 했는데, 참 그때 참 제가 평양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브라질에 유학을 보냈던 브라질 상파울 대학에서 그때 공부하던 우리 제자 2이 이 장면을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 중계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되나 보다, 가까워오나 보다, 그 생각하니까 막 펑펑 눈물이 정말 흐르는 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만났을 때 들었는데, 참 이 감격이 참 제 가시기도 전에 한 2년 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아야만 했죠. 저는 참 이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저 역시 그런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이 그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김여정 이제 통전부 대변인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번엔 정말 믿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적은 적이 역시 적이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 보고 참 처음에는 이제 황당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자면서 곰곰이 역사를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왜 저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3.1운동 직후에 우리가 이제 파리 강화 회의를 앞두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임시정부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났었죠.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 주로 함경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그런 임시정부였죠. 여기는 그 당시 10여만의 굉장히 많은 우리 망명 백성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었으니까 당연히 임시정부가 세워질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아직 뭐 기껏해야 100여 명, 한 몇백 명 정도의 교민밖에 없는 상해라는 도시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이유는, 이 상해 임시정부는 주로 이제 기업파라고 불리는 남쪽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웠죠. 이 상해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론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의 중심지 상해에 세워야 된다. 이래서 두 임시정부가 서로 이제 경쟁 관계 속에서 정통성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제3의 정부, 한성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서울에 이제 3호선 6번 출구인가요? 거기 경복궁역에 나가 보면 그 이제 그 한성 정부의 그 역사 터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한성 정부라는 것은 이제 13개 도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서명을 하고 이렇게 세운 정부가 되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상해에 막 입성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두 정부를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국민의회니 상해 임시정부를 다 내려놓고 한성정부로 만나자, 해쳐모여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현순 목사라는 분을 이제 저 연해주로 특사로 보내서 그 중재 역할을 하는데, 원래 이 안창호, 손정도 이런 분들은 평안도 분들이에요. 평안도, 서도라고 불리는 평안도 분들인데, 원래는 조선시대 내내 이 서도, 평안도와 북도라고 불리는 함경도 사람들이 서북 지방이라고 불리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한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파들, 조선시대 때 기업파들로부터 굉장한 차별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간에 서도파인 평안도 사람들이 밑에 상해에 있는 기업파 사람들과 이 두 양 진영을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가 되고 맙니다. 그 특사로 갔던 현순 목사에 의해서 리동이라고, 그 당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죠. 리동희 장군이 이제 그 제안을 선하게 받아들여서, 야, 우리가 정말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안창호 선생의 그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해쳐모여 하고 상해로 내려가자. 지금은 외교가 중요한 때 아니냐 해서 끌고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기업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을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안창호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처음에 그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고, 원래 해쳐모여 하기로 했던 전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도파 사람들을 상해 임시정부 밑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큰 분란이 일어나면서 북도파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도파 사람들, 이제 북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쪽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속. 그것이 이제 우리 임시정부가 갈라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판문점 회담 시에 그 남북 정상이 이렇게 방명록을 남겼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판문점에서 남긴 그 내용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쓰면서 역사라는 단어를 2번 쓰는데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역사는 북한에서 쓰는 것처럼 력사, 북한은 두음 법칙을 거의 이제 일제잔지로 여기기 때문에 철저히 배격하거든요. 역사라고 쓰고, 두 번째는 우리 남쪽에서 쓰는 것처럼 역사라고 씁니다. 저는 아직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봤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한 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두 국호를 쓰게 되면 서로 북한 괴뢰, 남조선 괴뢰라고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를 끝내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역사가 북쪽에서 사용하는 역사하고 완전히 이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왜곡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쪽 기준의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요. 같은 캐나다 선교사인데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동희 선생과 김리 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 북도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함경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어슨 선교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기업파 남쪽 사람들이 세운 신흥묵간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북쪽 사람들이 세운 라자구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